그러면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규명 씨부터 먼저 이 유승민 의원이 한 2주 됐죠? 대선 출마 선언한 지가. 저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도 저번에 했던 홍준표 의원처럼 이제 2017년에 했었고 출마했었고 이번에 또 다시 출마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출마 선언 전문들을 좀 보면서 약간 감점 요소가 제일 적은 출마 선언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아무래도 야당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도 실패했고 그 점에서 우리 다시 이제 자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다시 성장한 경제를 만들 것이고 그 성장한 경제 기반으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들을 이렇게 극복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꼭해 대통령 후보가 할 만한 이야기들은 다 어느 정도 조금씩은 짚었고 그 방향성도 전체적으로는 뭐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그러니까 주 민정당계 계열에서 보수 계열에서 얘기하는 아젠다보다 조금 더 민주당이나 혹은 진보 아젠다 신문에서 얘기하는 아젠다에 가까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국방 관련된 얘기 말고는 이게 다 그냥 굳이 꼭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선언문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더더욱 감점 요소가 적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의아라고 해야 되나 감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이제 국방 얘기를 하면서 한국형 GIB라는 것과 함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비핵화를 위해 언제든 북과 대화하되 한미 핵공유로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확보라고 했는데 이게 핵공유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홍준표 후보 얘기한 것처럼 뭐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나 한반도 핵보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지금 상황인 그러니까 미군이 그 핵우산으로 한반도를 지켜주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전자라면은 좀 확실히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른쪽으로 얘기를 했다 싶은 거고 후자라면 뭐 그냥 보수정당에서 할 만한 뭐 이건 어찌됐든 현 상황이니까 현 상황을 좀 강하게 하겠다 정도니까 할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감점이 적은데 대신에 장점도 좀 장점이라고 좀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적은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는 민주당을 아마 좀 더 지지하는 편이고 민주당 그런 입장에서 이게 민주당이 아닌 야당의 후보의 입장에서 후보의 출마 선언문이라는 입장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선언문은 민주당에서 나와도 누가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 당에서 나올 만한 그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냥 현재 나오는 어젠다를 그대로 하고 그걸 자신이 잘하겠다 정도로 한 부분이라서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국민의힘 후보로서 그게 매력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IMF 위기를 얘기하고 역대 대통령 누구나 국민의 박수성을 취했지만 국민의 박수성을 청와대 대통령이 없었다고 비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데 이걸 얘기한다는 거는 보수 정당에 있었던 대통령도 다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럼 자기 부정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유승민 후보의 위치상 조금 더 전에 자신이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혹은 그 전에 전 큰 보수 정당 안에서 만들었던 이명박 대통령 혹은 더 전에 뭐 노태우 대통령이나 혹은
그 앞선 대통령들까지를 다 부정하는 게 뭐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인 거긴 하지만 저는 그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인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그럼 자신이 그 당에 있을 이유가 왜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정당인으로서 좀 자기 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보람 대표님. 김보람 대표님도 간단히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이 유승민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요. 음소거 키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님, 네, 대선 출마 선언문 그 영상으로는 보지 못했고 출마 선언문만 봐서 그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조금 그냥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이렇게 그 출마 선언문 전문을 보고 일단 가장 조금 처음 먼저 들었던 느낌은 좀 굉장히 그 좀 선민의식이 강하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유승민 후보님이 좀 강한 이미지가 없으시다 보니까 그 강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유승민 후보님 이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경제에 강하고 뭐 외교 안보에 강하고 이걸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잘 안 어울리는 느낌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굳이 대통령 뭐 이렇게 출마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은 조금도 없습니다를 강조하시는 게 더 뭔가 욕심이 많아 보이시는 그런 느낌이 또 들었고요. 네, 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달콤한 사탕 발림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계속 이제 뭔가를 하겠다 계속 이제 아름다운 것들 이제 하겠다는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보이지 않아서 좀 믿음이 별로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뭐 그리고 뭐 그런 뭐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가치들을 이제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좋으시나 네, 뭐 그런 성장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 와닿지도 않고 되게 뭔가 그런 이분의 그 유승민 후보가 정말 사실 진짜 강점이 많으시고 안정감 있으시고 여러모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왜 어필이 안 되는지가 굉장히 아주 그 잘 느껴졌던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 뭐 안보 문제도 뭐 좋지만 뭐 다 이기는 완전히 뭐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뭐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 전혀 와닿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그 계속 강한 걸 어필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뭔가 유승민 후보라면 뭔가 그런 좀 따뜻한 뭐 경제라든지 뭐 그런 오히려 그런 협상 쪽에서의 보수지만 그런 평화를 생각하는 그런 뭐 외교 안보의 부분들 좀 오히려 반전적인 이런 내용들이 더 있다면 더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좀 아무튼 전혀 조금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비판, 뭐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고 뭐 다 위선이고 뭐 진보의 가치도 다 유린했고 막 그런 너무나도 그런 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계속 남발이 되다 보니까 이 출마 선언문이 정말 그 미래지향적이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이렇게 내보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언어가 남발이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답답한 이 선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되게 옥죄어오는 전혀 이 설레임과 기대와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선언문이었다라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매력 없는 네, 출마 선언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는 되게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되게 좀 그래도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마 선언문은 조금 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우리 독설가 김보람 씨로 돌아오셨네요. 우리 조창기처럼 한동안 좀 이렇게 톤다운 하시더니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보미 씨, 구리시의 김보미 씨도 음소거 키시고 유승민 후보의 출마 선언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그 출마 선언문 보면서, 유승민님 되시면 잘못하면 전쟁 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약간의 걱정스러움? 네, 그래서 군인분들의 뭐 사기 짐작을 되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북한한테 자기는 끌려다니지 않고 뭐 강한 발언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핵 문제도 얘기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자주국방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모병제 막 이런 논의까지 있는 이 시대에 너무 올드한 트렌드를 갖고 오신 건 아닌지, 네. 그리고 다 같이 지금 협력해서 평화로 가자라는 분위기인데, 자주국방 외치면서 강한 안보 뭐 이런 쪽에 가시니까, 요건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솔직히 약간 좀 기대를 하면서 봤던 후보이긴 해요. 워낙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안정적인 후보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좀 기대에 못 미쳐서 이게 지지율 올라가시기가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부산의 진주호 씨도 음소거 키시고 우리 유승민 후보의 출마 선언문 보시고 어떤 소감이 들었는지 뭐 자기소개 포함해서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산에 살고 있고요. 뭐 스타트업 한번 아직 안 샀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그냥 부산에서 원래 스타트업 한다고 어플리케이션 만들었다 망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뭐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사실 별 관심 없었어요. 유승민 씨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근데 지금 빠르게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봤을 때 대외과는 여전히 냉전적인 그런 관념을 벗어나지 못해서 솔직히 말해서 노태우보다 더 수준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 당 자체가. 그건 되게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리고 하르츠의 독일식 노동개혁 뭐 이런 얘기, 뭐 스웨덴의 노동개혁 이런 거 얘기는 했는데 사실 그거 얘기하려면 그 전에 그 스웨덴 정부나 독일 정부가 그런 복지를 굉장히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그 토대 아래서 노동개혁을 얘기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항상 우파들 선택적 취합하는 부분이지만은 항상 자기들이 편한 노동개혁만 떠들지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하죠. 뭐 저쪽에서 그런 내용도 없더라고요, 딱히. 사실 영호남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기본적으로 노동을 많이 필요로 안 합니다. 요즘 공장들이. 거기다가 최근에 SK 하이닉스 공장도 대구에서 유치하려고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는 만약에 경기권 이남으로 내려갈 거면 자기들 아예 공장 안 짓는다고 해버려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유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분도 경제학자 출신인데 산업경제적 현실을 그닥 연구 안 했다는 소리죠. 저런 소리 하는 거는. 그냥 저그들이 지으면은 지어질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만 그렇다 해서 저 민주진영이 뭐 정확한 산업적 미래 정책을 가다듬고 간다 그 얘기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공부도 안 했고 그냥 대선은 나와야겠는데 빨리 써가지고 갖다 내야 되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버무려 가지고 낸 거죠.
어차피 내 거 볼 사람도 없는데 뭐 대선 출마 선언문이고 자시고 왜 불쌍해 보세요. 갖다 내놓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낸 것 같고요. 예. 뭐 유승민 씨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보면 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뭐 요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독설 퍼레이드네요. 이렇게 독설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김윤정 씨, 정의당의 김윤정 씨도 음소거 키시고 유승민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총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밋밋했어요. 그래서 지금 2강 1중이라고 3위로 밀리고 계신데 사실 정의당 입당을 했거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나쁜 프레임은 그냥 나쁜 거 프레임이 없는 게 낫지만 정치 업계에 들어온 이상 나쁜 프레임이라도 있는 것이 프레임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아직까지 박근혜 옆에서 2인자라던가 바른미래당 할 때는 안철수 옆에 2인자라던가 늘 좀 행님 이렇게 반사판을 받는 달림 같은 포지션이라는 인상을 크게 지우지 못한 정치인이시죠, 유승민 후보가.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약간 덕담 퍼레이드 같이 연설문을 쓰셨을 때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역사적으로는 친일 정산을 못했거나 다소 극우적 발언을 한 지지자나 정치인도 있으셨지만 뭐 여기 계신 정우님이라든가 균형이나 합리적 견제 그리고 단지 보수를 위한 지지자들이 많으신데 그 어느 쪽 계층에도 호소 못하는 단지 전 대통령이 무척 하고 싶다 같은 반장 선거 같은 연설문이란 스탠스는 좀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캠프에 이제 김웅 검사 출신 의원님을 주된 책임자로 영입을 하시면서 약간 그 깔끔함에 대한 강박이랄까? 그 본인이 추구하는 품위 있는 보수 정치에 대한 미학에 너무 집착하신 게 전 단점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가짜 진보가 뭐 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표현은 되게 잘 쓰셔야 되는 게 예전에 보수와 극우 사이에서 가짜 보수냐 진짜 보수냐 뭐 진박이냐 그렇게 했던 것보다 세련돼 보이지만 사실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스탠스에 녹색당, 정의당, 민주당 이하가 아니면은 차량의혹이 굉장히 애매한 어법이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중대재해산업처벌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거면은 사실은 여당이니까 민주당이 그 법을 누더기로 만든 건 맞아요. 근데 그걸 하실 거면 저희 당이 와 계셔야 되는 스탠스인데 좋은 건 다 갖다 쓰시면서 방향성 자체가 분산이 되는 거는 저는 내부 원내대표 경선용으로 되게 위험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시면서 또 안보는 아까 김봉희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약간 나의 장점을 내세우시려다가 극단적으로 가는 지점이 있어서 이게 어떤 계층에게 내가 타겟팅을 명확히 할 것인지 설정이 안 된 좀 연설문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광기 대표님, 박광기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시고 지금 뉴 패러다임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박광기 대표님도 유승민 후보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뭐 저도 지금 그 하시는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뭐 굳이 유승민 후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누구나 다 하는 소리가 아니냐.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보다 교육을 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게 후보보다 덜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소리를 언론에 다 나와 있고 그냥 이 당위적인 아젠다만 쭉 지금 나열을 이제 했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뭐 그런 아젠다들을 이제 표를 얻으려고 이 젊은 층 또 뭐 장애인 층 이렇게 그 표를 주는 이 조직 단위별로 이제 쭉 아젠다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이제 아젠다들이 나왔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아젠다를 계속 되뇌인다 해서 그런 나라가 실현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알거든요. 예전하고 다르다 이거지. 예전에는 자리가 뭐 예를 들면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지식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소수의 엘리트들이 뭐 어디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좀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 자체가 이제 카리스마를 해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대통령 자리든 무슨 자리든
그 자리에서 정말 그 본인이 새로운 어떤 관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을 찾았냐. 예를 들면 공정성장이다. 뭐 그럼 공정성장이라는 말은 유승민 씨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뭐 수십 번 나왔던 얘기다 이거지.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그 말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냐? 우리 국민은 그거 이미 다 아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공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유승민은 어떤 이 비전을 가지고 있냐, 그걸 이루기 위한 그 비전이 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좀 하나라도 좀 나왔어야 되는데 당위적인 아젠다만 쭉 나열하고 아무런 새로운 비전이 없다, 새로운 관이 없다. 이 대통령 나오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욕심스럽다. 이렇게 저 고학력 우리 국민들을 상대하는 그 리더 자리에 저런 다 남이 하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정도의 레벨의 관과 또 이 저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것이 너무 저는 이게 욕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박정훈 씨 음소거 키시고 유승민 후보의 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다 대부분 이렇게 독서를 해주셔서, 뭔가 제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저는 좀 예, 디펜스를. 국민의힘 청년 당원으로서 저는 지난 대선도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고, 올해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생각하고, 야당에서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유승민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이 승리해야 민주당을 이긴다. 예, 공감하고요. 네. 민주당한테 가장 강한 후보라고 인정이 되고요. 예전에는 배신자 낙인이 찍혔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보수에서는 대구 경북을 그, 보수 근원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그 적장자라고 생각할 것 같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권력 앞에서 항상 할 말 다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사구시적 경제 전문가. 제가 굉장히 유시민 작가님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유시민 후보님이랑 유시민 작가님이랑 유승민 후보님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는 영상 자체를 많이 봤는데 상당히 실사구시적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성장학과 스터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명이라 일단은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연설문 자체를 다 보면은 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건데, 이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대선 후보들이 얘기 안 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 다 민감한 부분이라는 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중도층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서 이걸 개혁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디지털 혁신인재 뭐 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질과 양이 겸비한 혁신인재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지 대계를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교육개혁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 뭐 영원함을 이어지는 반도체 미래도시, 또 뭐 사실상 지금 현실상은 힘들어요. 뭐 아까 지금 앞서 얘기하셨던 분이 뭐 하이닉스도 뭐 대구랑 용인이랑 붙었는데 수도권이어야지 뭐 인재를 공급하니까.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 분권을 위해서라면 그거에 맞춰서 무언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호남에는 전혀 얘기하는 게 없어요. 호남은 지금도 낙후돼 있어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호남을 이어지는 반도체 미래도시 이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50조 원을 투자하신다고 하셨어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비메모리 부분은 지금 대만이 1위인데 우리가 충분히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공정한 성장 이것도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맞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정한 성장에서 얘기하시면서 뭐 성장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경쟁에 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차별과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취임 즉시의 부동산 해결을 오늘 그 3대 공약 발표에서도 얘기하시고 아마 장기표 후보님도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래도 준비를 잘 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집값이 많이 하락했어요. 공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쓰면 뭐 부동산이 안정될 것 같고 그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하우스 푸어가 또 생기겠죠. 그건 문제고 공급을 통해서 그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석탄 없애고 원전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그 원전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원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도 조금 언급해 주셨으면 그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군인들에 대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분의 행보를 보면 항상 연평해전, 천안함 항상 주기마다 가서 챙기셨습니다. 가서 주기마다 챙기고 최근에 천안함에 그 천안에서 전사하신 분의 자제분이 어머니를 잃어서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최원일 함장님도 같이 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 아이를 돕는데 많은 힘을 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많이 이런 많이 챙기셨고 그리고 뭐 그 GIBill은 진짜 이건 솔직히 좀 약간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하신 말 같은데 뭐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군필자들 뭐 내가 뭐 군대 나와서 뭐 혜택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수청 얘기하시는데 중도 그리고 수도권은 그래도 그나마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청년층이 조금 약한 게 조금 있어요. 청년층은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원하는데 오늘도 그 3대 공약 발표하는데 그 저는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유심히 보는데 다 홍준표예요. 홍홍홍홍 무야홍 뭐 컴백 홍막 이러면서 예, 저는 이게 무슨 거기 캠프에서 누가 장난하나 했더니 다 달라요. 다 20대들, 30대들, MZ 세대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층이 이 대선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야권의 후보가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라고 생각해요. 이 둘이 토론으로 윤석열 후보 누르고 누군가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유승민 후보가 됐으면 하고요. 그것 통해서 뭐 젠더 갈등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뭐 해결해야 되고 북한 중국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가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한미 동맹으로. 근데 또 뭐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임시현장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건국절 논란 있었을 때 이것도 뭐 후대 역사가 분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핑계식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굳이 얘기했었어야 됐나. 그리고 현 정부 디스하는 건 조금 그런 건 자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좀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냥 디스성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조금 안 좋게 봤고 과거를 봤을 때 그 언론 자유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 때 워낙 이렇게 언론 탄압을 많이 해서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안타깝고 마지막에 산업 노동자 그 하청 관련해서 안타까운 희생 뭐 지하철 그 노동자 그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제도랑 관행 개혁해야 된다
얘기하신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사실 유승민 의원한테 기대를 많이 했던 입장에서 출마 선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유승민 의원은 경제 전문가잖아요. 본인이 경제학 박사고 KDI 연구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난 4년 전에 대선 출마하고 한 번 대선을 출마했고 두 번째 출마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분에 비해서 기대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경제 공약에 대해서. 뭔가 유승민은 다를 것이다. 처음 출마하는 다른 사람들, 아니면 홍준표 후보는 또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큰 거 한 방이 있을 것이다. 경제 분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놓은 걸 보니까 사실 평범한 거지. 그러니까 유승민은 좀 약간 마이너스인 게 평범하게만 해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의 이미지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남들이랑 비슷하게 하면 오히려 이제 모자라 보이는 이제 그런 핸디캡이 좀 있다. 이제 그게 좀 아쉽고, 다만 연금 개혁을 들고 나온 건 저 인정합니다. 지금 대선 주자 중에 민주당에서는 박용진만 지금 연금 개혁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유승민 후보만 연금 개혁 주요 아젠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 되게 용기 있고 정직한 태도라고 봐요. 저 그런 거 되게 인정하고, 다만 노동 개혁 강조하는 건 보수 정당은 다 강조하죠. 뭐 하태경도 강조하고 홍준표도 강조하고, 그래서 그건 별로 차별화 포인트는 아니고 그거는 국민의힘 쪽은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제 남부 지역에 반도체 벨트 만들겠다, 공단 짓겠다는 거 하고, 근데 이제 허점이 있죠. 진주호 씨 말씀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별로 생기지 않는 산업을 갖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공장만 지으면 사람들이 내려올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리쇼어링,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박광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산업 한류 정책하고는 정반대의 정책이죠. 오히려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장의 가능성은 해외에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국제분업구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링크시켜서 성장한 나라인데 오히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되돌려와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과연 이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현실성이 있는 전략이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차라리 동남아시아라든가 그런 이제 한국이 더 진출할 수 있고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해외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국내로, 사실 현실적으로 회귀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내에서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건데,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기존 산업을 다시 국내로 컴백시킨다고 해서 일자리가 100만 개가 생기겠느냐.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나이브하다는 거죠. 경제 전문가로서는. 아니 4년이나 준비하셨고, 또 더군다나 지난 총선은 불출마했잖아요. 국회의원도 안 하고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준비에만 집중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더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치고는 내놓는 정책들이 별로 새롭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제 그만큼 이렇게 하면 정말 되겠다 싶은 그런 개연성 있는 정책들도 별로 아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아쉽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 분야인데, 유승민 대표는 경제 전문가로 정치권에 입문했지만 국회에서는 8년간인가요? 국방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 안보, 보수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는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의미의 보수 정치를 복원하고 싶다라는 게 이분의 평생의 정치 목표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분 키워드잖아요. 연설에서 했던 그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말 건전한 보수 정치를 한국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본인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더 일부러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위에서 올해 국방위원장까지 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정책도 강한 국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슬로건에 그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안보 정책,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라는 그냥 슬로건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에 대해서는 사실 마땅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 넷플릭스 DP라는 드라마 되게 인기잖아요. 예를 들면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나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걸 건드려가지고 군의 어떤 오래된 부조리를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얘기도 없고, 천안함 용사 챙기고 이런 건 그냥 정서적인 접근이죠. 정서적으로 신경 쓰는 정도인 거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강군을 만들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 전략적 디테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강군을 만들기가 어려운 게 군대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한 강군이냐, 예를 들면 일본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야, 중국과 싸워서 강군이냐,
뭐 러시아를 대항해서 강군이냐? 사실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군사 전략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라.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5대 6대 군사 강국이에요.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보면 이미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사실 빠지지 않는 강력한 군대가 이미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박정희 정권 이후로 꾸준히 우리나라가 군사력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만 문제는 세계 4대 강국이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5대 강국인데 문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인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딜레마인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적으로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재래식으로는 북한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북한이 비대칭 전략인 핵을 개발해버렸기 때문에 일종의 치트키를 쓴 거고, 그 북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우리의 군사적인 어떤 이렇게 허점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그냥 미국과 핵을 공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 공유라는 얘기는 우리는 언술로서 슬로건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미국은 그냥 우리한테 핵 우산을 베푸는 거지. 우리와 미국의 핵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같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핵 사용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건데, 미국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미국 핵 사용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지. 미국이 필요할 때 우리한테 도와준다는 개념이지, 우리가 핵 공유한다는 건 국내적인 언술로는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절대 미국은 핵을 공유해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거는 그 홍준표가 얘기하는 전술핵 배치도 마찬가지 맥락인 거고, 그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 의지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이라든가 핵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디테일은 없어. 그냥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그냥 뭐 이렇게 천안함 용사들을 잘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원술, 슬로건에 그치고 있다. 그 안보에 대한 강조도 그런 면에서 역시 큰 거 한 방. 경제에서도 이렇다 할 한 방이 없고, 안보에서도 이렇다 할 한 방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그래도 유승민이라면 좀 다르겠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유승민이라면 좀 얘기가 통하는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잘 뭐 핵심 킬러 컨텐츠가 잘 안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봐도 그래 저 정도면 얘기되네. 저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중도층을 공략하는 건 그런 포인트고, 사실 그 문제가 유명했던 그 국회 원내대표 연설이 그런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었던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세월호 유가족들을 챙긴다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그 아젠다로 끌어올린 거를 높게 평가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던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었는데, 중도층이. 근데 이번 출마 선언문이나 아까 했던 저도 그 3대 공약 발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아마 이게 당내 경선용이라 그런 거겠지만, 실제로 중도층에게 어필할 만한 메시지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리기에 이제 그치고 있는데, 뭐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에게 별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게 유승민의 딜레마인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우파에 어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이렇게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고,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유승민의 강점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처해 있는 딜레마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을 민주공화국으로, 한국과 똑같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 북한 김정은이 보면 참도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 그거 이거 유승민이 집권하면 남북 관계는 완전 파탄으로 가겠네. 흡수통일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북한하고 대화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누구한테 어필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중노총에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노조와도 대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거는 뭐 좋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나마 중도층이 어필할 만한 부분이고 차별화 포인트이긴 한데, 그것도 그냥 대화하겠다. 근데 그 대화한다고 대화가 될 상대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기본소득이 아닌 공정소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는 다른 공정소득을 주겠다는데, 공정소득이라는 게 기본소득과 뭐가 다른 건지도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 잘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좀 못 미치는 그런 출마 선언문이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유승민 캠프에서 만약에 유승민 후보를 돕는 참모라면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규명 씨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가셨네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김보람 씨 그러면. 자, 김보람 씨. 우리 보람 씨는 만약에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만약에 참모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김규명 씨 들어왔네? 나갔다가?
김규명 씨부터 다시 음소거 키시고. 자, 유승민의 참모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앞서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박정희님도 그렇고 지난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정치 신인이 아니고 지난번 대선에도 다 출마했던 만큼 아무래도 기대치가 다들 높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당연히 없다고는 안 할 테고 또 뭐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도 많이 되는 후보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아쉬운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 자체는 솔직히 지금 다시 출마하는 게 지난번에 그냥 당이 없어서 정치권에 없다고는 아니지만 당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에 지금 지난번 당이 약해서 만족할 만한 득표를 못 얻었다면은 이번에는 그래서 큰 당에 들어갔으니까 그만 거기에 당 지지세를 좀 더 얻고 싶다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시점에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가 이건 아무래도 소위 바른미래당 복당파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드릴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왜 그 당에서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쓰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성공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반성문은 유일하게 쓰는 건 저는 유일하게 그거를 실현시킨 건 이준석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뭐라고 해야 통합해야 되나 입당해야 되나 어쨌든 새로운 보수당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오면서 한 게 우리가 당권 잡겠다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킨 거는 그러면 당권을 다 차지한 이준석 대표는 지킨 건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조언 무슨 조언을 하겠냐면 유승민이 옆에 있어 지금. 그럼 유승민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그런 지점에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없고 만약에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차라리 아무래도 대선 지지율 측면에서 좋은 얘기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실현하는 후보로서의 유승민 후보를 좀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계들이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지금 다시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노총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버리면은 내가 이거 민주노총이 이 구역도 내가 해버리겠다라고 서단식이라도 하고 기자회견 가져버린다면은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 소위 민주당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나는 하는 후보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좀 더 어드밴티지를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후보가 어쨌든 정치적 성향상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협상력도 있고 이런 저쪽에 민주당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챙길 수 있는 후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유승민한테 가진 좋은 성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 같은 데를 방문해서 차라리 대화하는 행보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중도층을 끌어와라. 그다음에 우리 김보람 대표님도 만약에 유승민 캠프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후보한테 뭔가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유승민 후보님께서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님이나 최재형 후보님에 비해서 아주 훨씬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정말 그런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혹은 그냥 스캔들이 없다. 뭐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아직 윤석열 후보님이나 최재형 후보님에 대해서 좀 그 위험 요소나 불안감이나 우려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유승민 후보님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출마 선언문이라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더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두시라. 뭐 이런 것과 그리고 사퇴해라. 좀 사퇴하세요. 이 유승민 후보님을 유승민 후보님 뵈면 좀 그 정세균 후보님을 보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험과 뭐 그런 안정된 뭐 국정 경험과 뭐 이런 게 있지만 전혀 매력이 없는, 안 느껴지는, 어필이 안 되는 그 원인을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거를 좀 지금 좀 찾아서 이거를 반전을 꾀할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 유승민 후보님은 일단 그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토론이라든지 어디 이제 언론에 나와서 그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와 그 말투를 아주 그 좀 급격하게 좀 변화를 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님을 말씀하신 걸 늘 들으면 늘 그 불만과 짜증이 섞인, 그냥 다 그냥 불만인 거예요. 다 막 짜증이 섞인 그 짜증에 그 쩔어 있는 그 말투시거든요. 그런 말투와 이걸로는 이제 그 좀 너무 국민들에게 그 기대와 설렘과 희망을 줄 수 없다. 그 정치인의 그 언어, 뭐 좀 말투 이런 것에서도 좀 유승민 후보님이 늘 항상 그분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그냥 모든 거에 항상 그 늘 불만이 가득하신.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검증된 후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뭐가 검증됐는지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보미 씨, 구리시의 김보미 씨도 음소거 키시고, 만약에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일하고 있어. 그럼 후보한테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일단 캠프에 갔으니까 역할은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이신 거를 차라리 연금기업이나 이런 것들,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셔가지고 이런 점은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걸 이렇게 잡아주겠다. 이걸 좀 팩트 있게 가주시면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말씀하실 때 약간 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팩트 있게 막 임팩 있는 이런 그 발언이 약간 없으시니까 이게 요즘 분들은 유튜브도 길고 지루하면 그냥 꺼버리는 세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 열심히 얘기하시고 그러셔도 잘 안 보니까 중간중간 좀 옆에 있는 보좌관님들이 그런 좀 팩트를 좀 넣을 수 있는 스킬을, 왜냐면 저도 지금 대선 캠프에 있지만 후보님들 엄마 요것만 하고 미안해 사랑해 잠깐만 그러니까 대선 후보님들이 바뀌실 것 같지만 그 본인들의 말투나 어투나 이미지는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좌관님들이 뭐 이미지 변신을 조금씩 도와주시던지 팩트 있는 거를 좀 중간에 위트 있게 넣을 수 있는 거를 옆에서 좀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후보님밖에는 대통령을 좀 해야 될 분이 없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해요. 갑자기 막 인기가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는 국민의 한 명으로서 그건 좀 온당치 않다 생각하고, 그래도 준비해갖고 계신 분이셔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기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국민의힘의 당심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문제는 다들 청년들을 집중하고 계시니까 청년들은 그냥 이준석 후보한테 맡기시고 4050, 60, 80까지 그러니까 어르신들 4050을 잡을 수 있는, 알았어 미안해 그만할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들의 지금
원본이 더 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윤정님. 자, 김윤정님도 음소거 키시고, 만약에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활동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후보에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기술적으로 점검한 자료니까 되게 많이 도와드리고 싶네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시민활동가 출신이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연설문은 시민활동가가 쓴 성명 같아요. 근데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권력을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시민활동도 단위에서는 권한이나 성명의 그 진정성만큼의 책임을 지지만 군 통수권자라고 스스로 알고 계신 국가 수반이 갖는 권한의 크기나 무게나 실행력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말하자면은 아까 이제 정훈 당원님께서 지지하신 이유도 비슷하실 텐데 기존 보수가 극우인 건지 헷갈리는 분들보다 훨씬 품위 있는 쪽 지금 계열이세요. 뭐 이제 캠프에 계신 뭐 김웅 의원님과 뭐 유승민 의원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늘 당직이 있어놨고 2인자일지언정 국방위원장을 하셨고 배가 안 고프세요. 그러니까 기존 기성 엘리트 중에서는 굉장히 품위 있는 분들이신데 충분히 절실하지가 않고 국민의힘인데 국민을 위하겠다는 것도 알겠고 문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명분도 있는데 힘이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스탠스가 있어서 일단 저는 정책 중에 살릴 거 두 가지는 연금 개혁이랑 GI-비일 이거 실질적으로 장점이 살아있는 거 꼭 미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GI-비일 같은 경우는 기자님 책에서 다룬 오바마 같은 톤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 이렇게 품위가 있었어? 뭐 역시 경제통이랑 다르네? 안보했는데 되게 아까 뭐 노조랑도 얘기하겠다더니 뭔가 달라지나 봐. 이걸 되게 심하게 밀면 뭐 이준석 대표가 이번 경쟁자는 아니지만 뭐 이준석이 껍데기만 젊어 보일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템을 많이 못 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에 대해 던지시려면 이거는 지금 시점에 가능하진 않은데 이런 거예요. 잘하시는 거를 대충만 못해 보이는 효과를 피하시려면 20년 후라고 쳐요. 저를 예를 들면 기후연대인데 북한이랑 연방통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기후 중립이었는데 전술핵은 남길까 생각해보겠다. 이 정도를 던져야지 승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방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당직과 품위가 있어서 배가 덜 고픈 거 잡수는 되게 혼냈을 거예요. 약간 그런 좀 킬링 포인트를 살리시는 식으로 누구를 증오하지 않고도 좀 전선을 구축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부산의 진주호님도 음소거 키시고, 만약에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뭐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유승민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유승민 후보는 자기 어필이 첫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이 양반 지금 제일 문제가. 그래서 뭐 많은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2위로 올라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뭘 다 떠나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참모라면 드릴 조언은 이재명 때려라. 이재명을 굉장히 세게 때려라. 특히 공부가 되어 있던 전제하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게 때리면서 그럼 언론이 받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이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를 보수 언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예. 근데 대선 후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 지금 가장 현 정부가 아파하는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기본주택이나 뭐 이런 걸 제시하는데 그거를 팩트로 깰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세게 공격을 들어가야 됩니다. 뭐 국방 안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재명을 때리면서 내가 차세대 주자다. 이재명 저거는 헛거다 헛거.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보수적인 지향에서 뭐 진보적 지향으로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 공급도 좋고 그런 데서 디테일하게 때리면서 중앙 일간지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뭐 저 사람이 경선에서 희망이 보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토론회 준비해서 뭐 홍준표부터 시작해서 경제로 찍어 눌러야 돼요. 뭐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그런 거 다 얘기해봐야 안 듣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언론이 먹어줄 만한 정책을 제시해야 돼요. 그거는 제 관점에서는 제가 뭐 저분 참모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을 굉장히 아프게 때릴 수 있는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의 경제정책을 디테일하게 꺼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때리면서 얘가 이러이런 정책을 대선 정책으로 제시하는데 이거 다 개소리다. 그 이유는 ABC와 같다. 뭐 이게 억울하면 반박해라 이재명.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반박하는 순간 이재명 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수들이 유승민이 있었네 라고 볼 가능성이 있겠죠. 뭐 사실 그것도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냉정히 말해서. 예. 근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별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뭐 참모는 짜내서 뭘 줘야 되니까. 뭐 솔직히 국방안보 정책 지금 별 관심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 6월이 대선인데 뭐 몇 달 남았다고. 그냥 제일 아픈 부위 때리면서 이재명을 때려서 자기 인지도 높이고 그 다음에 토론회에서 실력으로 홍준표랑 저 누구냐 그 윤석열 씨를 찍어 눌러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유진 씨 들어오셨네요. 임유진 씨, 우리 원년 멤버인 임유진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우리 소감 얘기해 주세요. 먼저 네, 소감하고 묶어서 같이 이렇게 조언까지. 네,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네, 제가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보수 쪽에서 홍준표 의원과 함께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출마 선언은 봤는데, 솔직히 제가 이재명 후보가 쓴 것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에서 뭔가 이렇게 뭘 다 우겨 넣으려고 막 애쓴 그런 흔적이 없다 보니까 좀 술술술 익혀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약 같은 경우도 연금개혁이나 이런 자기는 그런 포퓰리즘 안 하고 정말 할 것만 하겠다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어디서 조금 실수가 나왔냐면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는 해야겠는데 뭐 가짜 진보가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 이 얘기는 조금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홍준표랑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아우라가 다시 생겨가지고 이것만 없었다면 이거 완벽한데? 라는 생각이 들 뻔했고 제가 만약에 참모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 출마 선언문에서 본인이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인품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상식적이고 뭐 이거 말고 말은 경제통이라고 하는데 뭘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본인은 계속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팬이 아니라서 모르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좀 현실화해야지. 만약에 나중에 뭐 홍준표 의원을 이기더라도 대선에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랑 만약 붙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쨌든 이제까지 자기가 공약 95%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대적할 수 있는 게 전혀 지금 출마 선언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출마 선언문 자체나 그리고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죠. 로고스, 파토스 또 뭐였지 하나? 에토스? 네, 에토스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토스를 괜히 저는 솔직히 좀 전에 진주호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한테 어울리는 색깔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는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저 사람 쌈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잘 맞는 전략으로 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주구장창 그냥 1년 동안 계속 이재명만 때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어울리는 색깔이니까 가능했다고 보고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러면 약간 안철수 후보가 믿습니까? 이러면서 같이 몰락한 것처럼 약간 사람들의 웃음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진주호님이 말씀하신 게 뭐 부동산 정책이나 정책 그 사람 잘하는 걸 가지고 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까는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유승민 후보의 장점까지 같이 갉아먹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약간은 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박광기 대표님. 박광기 대표님도 혹시 유승민 후보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이제 비전처럼 가지고 그게 이제 마스터 비전처럼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그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걸 가지고 뭐 안보도 풀 수 있고 복지도 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교 뭐 다른 다 모든 그런 밑에 있는 서브 아젠다를 나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뭐 유승민 후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자기가 뭔가 내세우는 그 대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로 하는 그 비전 슬로건이 있는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자기가 그 밑에 있는 공약들을 쭉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선 슬로건은 슬로건대로 또 따로 아젠다들은 다 따로따로 지금 이게 놀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나로 꿰어지는 게 없다. 유승민 이러면 뭐 경제 대통령으로서 뭐 나는 뭐 안보도 경제가 강한 바탕 위에 안보가 있는 거지 모든 게 다 이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좀 그 했던 게 이 경제 전문가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지금 이분이 이제 경제 전문가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과거의 경제다. 우리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 소위 잠재 성장률이라 이러면 뭐 노동, 자본, 뭐 그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 이 공식으로 뭐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자본을 더 투입해 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던 그런 그 시대에 또 우리 뭐 만불, 이만불 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 지금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분이 진정한 경제 전문가라면 지금 현재 우리 3만 불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일하던 일자리하고 다르거든요. 그 퀄리티가. 그다음에 또 지금 저출산 고령화되고 이러면 우리의 경제 태생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스트럭처가. 그다음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도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대표적인 게 이제 유 기자님이 말씀하신 뭐 공장을 다시 불러들인다. 그 공장이 나간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럼 뭐 다시 20년 뭐 10년 지금 당장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주를 뭐 사상 최대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배 만들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없겠어요? 그런 이 환경이 다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경제를 얘기해서 아 이게 참 다른 후보들하고는 경제를 보는 안목이 다르구나. 저거는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지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과거의 이런 경제 개념으로 우리 경제를 봐서는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어떤 이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기둥으로 해서 안보다 복지다 일자리다 뭐 저 공정 성장 이런 걸 좀 다 같이 좀 풀어갔으면 이 유승민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탁 생기면서 뭔가 좀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난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경제 대통령으로 다시 원대 복귀해서 정말 유승민이 말하는 미래 경제에서 어떻게 복지는 어떻게 바뀌어지고 안보다 외교다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쪽으로 좀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박정호님도 만약에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활동하신다면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7 보궐선거대로만 하시라. 네, 4.7 보궐선거대로 하시면 그러면 승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요. 얘기 드릴 것 같고요. 어차피 보수 지지층의 뭐 60대 이상 뭐 60, 70, 80대 분들은 보수에 상당히 전통적인 지지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030인데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 MZ세대를 잡기 위해 노력하셔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랑 다른 점이 여자애들 말로 너무 진지하세요. 진지충이라고 하죠. 홍준표 후보는 그 대중의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다 공감해요. 애들이 뭔가 그 말 한마디에 뭔가 호감을 느끼고 2030들이 뭔가 공감을 느끼는데 뭐 정책적으로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어적인 측면에서 공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공부시킬 것 같아요.
요새 애들 많이 막 애들 막 캠프에 불러다가 뭐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요새 하는 친구들의 말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그런 소소한 거 하나가 지지율이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또 측면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리바이벌 된다고 하면 일단 지금부터라도 안철수 후보랑 조금 더 친해지시라. 안철수 후보랑 같이 뭐 토론을 한다든지 안철수 후보랑 뭐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뭐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뭐 안철수 후보랑 뭐 DJP 연합처럼 안철수 후보한테 뭐 큰 직책을 맡긴다든지 뭐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요새 그 안상수 후보가 너무 재밌는데 안상수 후보가 허경영이랑 막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같이 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이 이게 전략적으로 그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박빙의 승부거든요. 이번 대선은 정말 박빙의 승부인데 허경영 후보의 그 표심도 무시 못합니다. 몇만 표가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이 뭔가 전략적으로 안상수 후보랑 같이 뭐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정의당도 아마 뭐 민주당한테 뭐 빅딜을 걸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2030 표심을 잡아야 된다. 키워드는 2030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조언을 조금 드리면 일단 뭐 민주노총 방문하는 거나 안철수 후보랑 간다면 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지. 그다음에 스피치 컨설팅도 이거는 사실은 출마하기 전에 미리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희룡 캠프는 이미 아나운서 초빙해가지고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스피치 컨설팅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설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굉장히 어쨌든 한편의 작품처럼 완성도 있게 내놨잖아요. 뭐 그런 거는 지금이라도 뭐 해야지. 지금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캐릭터를 잡아야 된다. 캐릭터를. 20, 30대는 이 후보를 캐릭터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20대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캐릭터가 잡혀 있어요. 홍준표 하면 옛날에 뭐 그 약간 앵그리버드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홍승호까지 했었잖아요. 무야홍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 사람 하면 재밌다. 딱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캐릭터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 아저씨라는 느낌밖에 안 든단 말이지. 근데 저는 되게 유승민 후보는 치트키가 있어요. 캐릭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국민 장인이에요. 유담 씨가 있잖아요. 유담 씨가. 유담이라고 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 딸과 같이 무슨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같이 뭐 딸을 불러서 20대의 고민을 딸을 통해서 듣는 거지.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잡으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국민들이 되게 젊은 층이 관심 있어하는 물론 이제 가족을 그렇게 선거에 이용하는 게 본인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딸을 좀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으나 뭐 어쨌든 뭐 정치라는 건 가족 사업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뭐 딸하고 아들이 같이 뭐 춤도 추더만 그러니까 뭐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일종의 그런 그 유담 씨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같이 나오는 그래서 국민 장인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캐릭터를 잡으면 20대한테 아주 금방 빠르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일종의 치트키죠. 유승민만이 갖고 있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싸움을 해라 이거 싸움을. 그 좋은 얘기 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싸워야 지지율이 오르지. 이게 아까 진주호 씨 말씀대로 진주호 씨는 이재명하고 싸우라고 하는데 뭐 그건 당연하고 맞는 말인데 저는 그거보다 먼저 최재형부터 잡아라. 하나씩 잡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최재형 씨 지금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이때 확실하게 제 옆에서 3위를 확실하게 고수하라 이거야. 그래서 1위는 윤석열, 2위는 홍준표면 3위는 유승민이 최재형하고 같은 급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최재형은 사실은 감사원장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또 탈원전 정책에 각을 세우면서 출마했기 때문에 약간 경제보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난번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다 모른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적어도 최재형은 확실하게 제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최재형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메시지를 계속 공격하면서 최재형하고 각을 세워서 먼저 일단 최재형부터 탈락시키고 그리고 확실한 3위권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다. 3위권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먼저 아마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내가 홍준표를 잡아서 결국 내가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러려면 밑에서부터 하나씩 잡아 나가라. 그래서 일단 최재형을 공격해서 거기서 먼저 각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치고 그 다음에 홍준표까지 쳐서 결국엔 1위가 되려면 이제 그렇게 싸움 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부터 일단 근데 정치적인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마라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경제 정책으로 본인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제 정책으로 토론을 벌여서 그걸로 당내에서 논쟁을 통해서 하나씩 잡아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선 탈락했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길게 봐서 뭐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 경선 탈락하면 그냥 정계 은퇴하실 수도 있겠죠. 정계 은퇴하고 그냥 뭐 저는 이번으로 정치를 접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대선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유승민 후보가 대구시장이라도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서울시장 경선 출마해서 오세훈하고 한번 붙어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자체장이라도 먹어서 그걸 갖고 본인의 어떤 진짜 경제 전문성이 있는지 그 실력을 행정으로 검증을 해라 이거. 이재명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지자체를 하나 맡아서 잘 경영을 해보고 아마 나온다면 대구시장이겠죠. 왜냐하면 대구 국회의원이고 본인이 대구에 하니까 거기서 인정받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대선 3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하거나 아니면 그냥 원외 대선 주자로 남아있으면 이제는 뭐 3수도 못해요. 그냥 끝. 그냥 정치 그냥 접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냥 이준석 후원이나 하면서 이준석의 어떤 멘토 역할이나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를 차라리 준비를 해라. 그 지방선거 어디든 나가서 당선돼가지고 행정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증명해내라. 그래야 유승민에게 다음 기회가 있다. 국회의원도 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제가 조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꼭 추가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나 이 말은 꼭 끝나기 전에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얘기하시고 음소거 키고 얘기하시고 우리 김민정 씨 음소거 키고 네. 그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실 때 원전을 통해서 열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차라리 각을 세우셔도 되는데 그 탄소 중립 시대 정신이 탄소만 안 쓰면 되는 거라는 거는 윤석열 후보께서 탄소 중심 마스크 해프닝처럼 굉장히 정책이 무지해 보이실 수가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같이 쓰실 수 있는 용어가 아닌 점은 좀 프레임상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소감 얘기하고 싶으신 분? 예, 우리 진주원님 음소거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히 말씀 여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이 조롱조나 비꼬거나 기분 나쁘게 잘합니다. 예, 그게 제 좀 특성이라서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사실 제가 요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실망해서 문재인 씨라고 불러서 제가 기존에 있던 그 노무현 재단 리더십 학교에 있던 동문회 쫓겨나고 예, 아까 박정훈 씨처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저는 이제 요즘 민주 진영이란 것들한테 학을 띄어서 요즘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건전한 토론의 장이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이상과 비전을 지지하고 구조개혁에 과감히 나섰던 그 용감함과 과단성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전 문재인 씨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렇다 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독재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가짜는 독재 프레임 갖다 안 버리는 이상 저 정당이 전 살아남을 방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도가 누가 어떻게 말하든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분들 도청당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윤범기님 같은 경우에는 독재 체제에서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죠. 전 안 살아봤는데. 저는 태어났을 때 박정희 정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했어. 독재 체제에서 살면은 지금 이런 거 모임하다가 잘못하면 용공으로 붙잡혀가서 코에 물 마시는 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국힘이라는 애들은 계속 짓거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전이 안 보이니까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해서 사실 그
뭐 민주 진영이 뭔가 법원을 제대로 만들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쓰레기랑 폐기물 중에 어느 거 골라야 되는지 이런 고민해야 돼서 좀 지쳐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정의당은 패미 정당이라 생각하고요. 뭐 그건 레디컬 패미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들 정당인들 기분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해서 기분 나쁘시면 어쩔 수 없고 여기서도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고요. 별 관심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예. 누구 그래서 쫓아낼 이유도 없고. 예, 뭐 저는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편인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소감 말씀하실 분 있나요? 끝나기 전에? 네, 박정호님, 음소거 켜고 말씀하세요. 네. 앞서 말씀하신 진주호님 캐릭터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 캐릭터, 그런 면도 유승민 후보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정치가 뭐 민주화 세력이든, 뭐, 산업화 세력이든, 뭐, 그 뿌리에 상관없이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이견이 있지만, 서로 잘 화협해서, 지금은 저성장 시대고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누군가가 잘 그 경제 성장과, 이 나라를 좀 바로 잡아주시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다. 오늘 독서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 녹화돼 있죠? 네네네. 그거 전달해 보십시오. 주세요.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우리 장영희님도 지금 들어와 계신데 오디오가 연결이 안 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발언권을 못 드렸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죠. 뭐 더 얘기하실 분 없으시죠? 자, 그럼 화면 좀 켜주세요. 우리 박광기 대표님 잠깐 비디오 좀 켜주시고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그거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주요 후보는 거의 다 다뤘기 때문에 이 대선 출마 선언을 리뷰하는 모임은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상황 봐서 뭐 좋은 게 또 있으면은 다시 또 소집을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질문인데 부모님도 또 만나요. 네. 예, 김규명님 하세요. 하세요. 질문인데 그 국민 후보들은 지금 그럼 다 끝난 거 맞나요? 지금 나온 네네, 출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다뤄야 될 정도의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군소 후보 많죠. 뭐 장기표도 있고 많은데 안상수도 있고 안 다룰 거야. 안 다룰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테마파크 편의점 고맙습니다. 반대입니다. 또 봬요.